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Peace in the Taiwan Strait is essential to global stability and economic continuity. 자, 얼마 전에요.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한국과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서해를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이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내놔서 논란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새로운 능력,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을 하기로 하고. 자, 어제 나온 발언인데 곧바로 그날 오후에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반응을 냈어요. 예, 케빈 김 대사 대리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의원연맹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최한 포럼에서 한 기조연설 속에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를 봐라. 그 말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해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잠정조치수역, PMG라고 하는 곳에 지금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잠 건설에 동의해 준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잠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이제 중국에서 반응이 나왔죠. 네. 물론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주한 중국 대사관의 그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군요. 그 입장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미국 측이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한 좀 미국 측의 외교적 발언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이제는 이 한반도에서의 관점 자체를 바꾸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 바로 저희 뒤에 이 지도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이 지도 지금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뒤집혀져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도인데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의 모습과 달라요, 김대현 의원. 맞습니다. 아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보시면서 왜 지도가 뒤집혀 있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주한미군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 이 지도와 관련된 언급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잘 보면 중심축이 지금 평택 험프리 기지를 삼고 있죠. 네. 그리고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과 필리핀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주한미군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 한국이 대중국 전선에 있어서 최전방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중국과 가깝다. 그리고 뭐 이제 그림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베이징과 중요한 이렇게 거리들을 킬로미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정도로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한미군을 좀 부각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로 좀 이런 지도를 올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저 지도에 한반도가 뒤집혀져 있고 그 밑에 중국이 있으니까 한반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결국에 중국 계속해서 대만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될 텐데요. 지금 우리 김대희 의원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저 지도가 마침 이번에 이제 뭐 나와서 처음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8월 달에도 저기 브런슨 사령관이 이 지도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도는 브런슨 사령관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지도를 유심히 보면은 뒤집혀 있는 건데 북쪽 위로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쪽 위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 우리 한반도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원래 전통적인 지도를 보면은
우리 한반도 또는 한국은 주변부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지도를 보면 한국이 어디 가 있습니까? 중심에 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 이제 아까 평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거리를 나열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의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위치에 지금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 그것을 이제 강조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것에 대한 어떤 전략적 유연성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미 주한미군은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A2AD, 그러니까 접근 거부하고 그 안에서 활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선 안에 이미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라인을 지금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보여주는데 네. 저게 한국, 일본, 필리핀이잖아요. 삼각형. 그래서 그렇죠. 이거요. 예. 그렇죠. 저것이 이제 바로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네트워크 역할을 하니까 이런 세 나라의 그런 협력 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 그림은 단순한 시각적 변화 이걸 넘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한반도의 위치의 중요성 그리고 주한미군의 중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어떤 전략적 메시지를 내보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도 잠깐 짚었지만 중국이 대만을 향한 그 위력 시위는요. 갈수록 그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 의회 자문기구에서 중국이 대만을 이때 침공할 수 있다라면서 연도를 콕 집어서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에서 예. 세 개의 해를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2027년인데 그럼 2027년 도대체 무슨 해이길래 네. 이때 침공을 한다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027년이 사실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등극하고 나서 중국 인민해방군에 얘기했던 게 2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양성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버금가는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2035년도 나오고 있습니다. 2035년은 이것도 이제 군 현대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언급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 본토와 대만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계획도 완성을 하겠다. 그다음에 2049년은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겠다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한 시점입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28년이 유력하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100주년 창군이라는 네. 그런 해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언급은 안 되는데 2029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29년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지 80주년이 되는 해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전쟁을 벌인다라고 봤을 때 한 1년 정도 기간으로 삼으면 29년도에 대만을 접수해서 뭐 이건 가상입니다만 네. 접수해서 거기서 국경절 행사를 한다라는 시나리오로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무력 침공설만 나오는 게 또 아닙니다. 이미 중국이 보이지 않는 침공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볼까요? 최 교수님 저거 유덕화 아닙니까? 근데 저게 왜요? 예. 그 화면에 보고 계신 이제 홍콩의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이제 유덕화의 예. 작년 11월 이제 대만 콘서트 장면인데요. 이제 중국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데 네. 이 가사 자체가 이제 우리의 지금 MZ 세대들 용어인 이제 국뽕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중국 국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한 그런 가사 자체가 일종의 중국 정부의 이러한 통일 전선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러한 공작들이 이런 유덕화 같은 유명 배우에 의해서 또 가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대만에서 불렀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도면은 최 교수님 대만이 난리가 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예. 이 콘서트장에서 이 노래로 좀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 공작 수단으로 홍콩의 유명 배우가 예. 또는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러한 정치 공작에 휘말리려 드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는 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 체크가 안 되었고 이제 어떤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이러한 어떤 양안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또 그냥 단순히 노래는 노래일 뿐이니까 정치화하거나 너무 그러한 비판적인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례까지 거론되면서 지금 양안 갈등 속에서 문화 침공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친중 논란을 빚은 스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액션 스타로 친숙한 성룡인데요. 자, 성룡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但是我也很羡慕你们是党员，就觉得共产党真的太伟大了，我也要做党员。 아니, 여러분이 공산당원이라 부럽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가 꽤 높은 홍콩 배우죠. 성룡의 저런 언급들이 있었는데 사실 성룡은 사실 홍콩 내에서도 많은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억들 하실 겁니다. 홍콩에서 그 자유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침묵을 지켰고, 그리고 성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 문화 예술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경제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과를 가장 많이 얻어간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친공산당적인 언행들을 많이 해왔고 실제로 관련 영화들에도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저런 대만 자유 지나친 혼란으로 뭐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반대만적인 발언도 했고 어떻게 보면 친공산당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중국 외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고 대만, 홍콩에서도 사실 이제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필두에 서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유덕화, 성룡 이런 의혹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 혹시 물론 유덕화, 성룡은 아직 의혹 단계일 뿐이지만 이런 흐름이 점점 거세질수록 이제 양안 갈등이 고조화될수록요. 여기 혹시 참여하지 않게 되는 스타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제 주윤발, 그래서 저우룬파라고 중국명 이름이 있는데 2014년 이제 홍콩 자유화 시위 운동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를 옹호하는 홍콩 출신 연예인들 47명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때 이러한 그 시위에 동조했던 연예인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당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에 대한 활동을 홍콩으로만 국한하고 중국에서의 이런 활동들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시 주윤발은 그러면 본인은 돈을 덜 벌면 된다. 그러면서 또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실제로 이들 연예인들에게도 이러한 중국 정부의 어떤 압력이나 압박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 또 그런 의혹이 일었던 거군요. 자, 결국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대만을 향한 압박이 뭐 문화, 군사적으로까지 동시에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까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각국이 내놓은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통해서 실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국이기 때문에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짚어본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일단 미국의 싱크탱크가 발표한 시나리오라고요? 이건 뭡니까? 예, 저게 이제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 1월 달에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 그리고 그 부제가 재밌는데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워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2026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가지고 24개의 그런 워게임 시나리오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24개. 저 분석의 이제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이렇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양측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겠는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핵심을 두고 이걸 분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보고서에 이제 개요를 설명해 주셨으면은 본격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저희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군요. 우선 영상을 보시면 이제 중국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한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이용해서 아마 이제 개전 첫날, 그게 아마 D-Day H아워 때 대만의 중요한 군사 시설을 먼저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륙을 준비하겠죠. 실제로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비해서 네. 중국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이용해서 괌이라든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나 예. 미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군사력을 상대로 또 사전에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대만 포위를 진행하면서 네. 보통 이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수단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상륙 작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장군이라고 하는데 이걸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헬기를 타고 공중 강습을 하는 게 있습니다. 헬기 타고 내리는 거. 그렇죠. 이 3가지 방법으로 이제 대만에 대한 본격적인 작전을 이제 지상군 투입하는 네. 작전을 벌일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미 CSIS의 이제 시뮬레이션 보고서라는 거예요. 예.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전 초기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선 확대를 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게 보고서 내용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대만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예. 그런 상륙 작전과 관련된 거에 관련돼서 이제 대만 현지 지형을 많이 봤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대만에 상륙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상륙 작전을 하려고 중국군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만군도 알죠.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놨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안의 모래선이 이렇게 침하된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게 다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상륙 작전은 많은 상륙 그 작전 지역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런 지반 침하나 이런 것도 생기면 사실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리고 대만군도 저도 수차례 이제 항공연수 가봤지만 늘상 하는 훈련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륙 작전, 그러니까 대공수 작전, 대공정 작전 뭐 이런 것들만 위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일어나면 굉장히 다른 변수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CSIS도 대만 침공 시에 어쩌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저렇게까지 공격을 하면은 최길 교수님, 대만도 반격을 하지 않겠어요? 예, 이 공개된 시나리오에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제 대만도 반격에 나섭니다. 근데 이제 대만의 반격의 핵심은 예.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이제 미군의 잠수함과 전투기 등이 출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타이완 이제 대만 지상군의 이제 본격적인 반격에 따라서 이제 그 상륙된 중국군의 그러한 이제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이제 중국군이 이제 본토로 후퇴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일본 쪽도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저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일 미군의 역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장사정화 그리고 예. 이제 미술과 같은 미사일과 같은 그러한 다양한 화력 지원 등을 통해서 그러한 그 공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CSIS의 보고서에 제시된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재구성을 해본 거고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서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에 유리해야 되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대만의 지상군이 중국군이 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군이 작전 위에서 일본 내 기지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오키나와라든지 일본 내 여러 미군 기지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엔사 기지들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해군을 원거리에서 일제히 대규모 공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지금보다 많은 양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또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사실 뼈아픈 패배와 함께 침공 작전 자체가 좌절될 수 있다. 좌절. 예,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끝은 결국에 중국이 대만 침공에 실패한다는 얘기네요. 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국가가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들은 대만일 거고 여기에 이제 개입하는 국가가 두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있을 텐데 각각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침공 실패하죠. 그리고 해군은 괴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륙 작전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손실은 한 10,000명. 포로는 아주 수만 명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전투기 155대, 함정 138척이 손실될 거다라고 봅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승리는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게 승리는 하긴 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승리. 그건 이제 피로서의 승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피로서의 승리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에도 3,200명 전사하고 이제 항공모함 2척, 수상함 10척에서 20척, 전투기 수백 대가 손실을 볼 거다. 일본도 사실상 전투기 100대, 전함 26척 정도가 손실을 볼 거고 가장 아마 피해를 많이 볼 당사자는 아무래도 대만이 되겠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병력 손실이 한 3,500명, 군함이 26척, 그리고 국가는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아주 폐해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CSIS 보고서인 거고. 네네. 최 교수님, 최근에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한 게 이 시나리오, 이런 침공 시나리오보다 조금 더 위협적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에 있어 봉쇄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이러한 가정에 의해서 또 시나리오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된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내용은 전체 이제 5단계의 절차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공습, 그리고 포위망 구축, 그리고 중국 해경의 공백 메우기, 그리고 외부와 분리, 그리고 마지막 사이버 고립화를 통해서 이 5단계의 그러한 그 봉쇄를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봉쇄에 대한 전략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가장 강력한 이제 군사적 옵션으로 타이완 섬을 포위해 세계와 단절시킴으로써 결국 항복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픽에서 나왔던 것처럼 군함들이 이제 이렇게 봉쇄를 한다 이런 건데 이 봉쇄 전략이 그럼 왜 더 위협적인 겁니까? 이제 지금 대만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저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만의 에너지 거의 98%를 외부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식량도 작업 자족이 안 되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봉쇄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만 그러면은 대만의 국부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TSMC 시스템 반도체 공장이잖아요. 여기가 아마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이런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그런 첨단 물품들이 다 마비가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 그게 한 4조 달러 정도의 피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일에 저게 이제 결국은 시간과 압박을 통해서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사적인 이런 희생을 중국으로 봐서는 크게 치르지 않으면서도 압박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보복을 하면 거기서 승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이제 남북 전쟁 때 사용했던 아나콘다 작전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대만의 국방 전문가가 이게 에너지와 곡물 수입을 완전 차단해서 사기를 꺾는 일종의 아나콘다 작전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김 대표님, 이 아나콘다 작전이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콘다가 큰 뱀이죠. 네. 근데 이 뱀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잡을 때 돌돌 자기의 신체를 이용해서 말아서 그걸 집어 삼키죠. 그러니까 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자막은 나오고 있지만 직접 교전은 안 하지만 숨통을 계속 쪼여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중국의 대만 압박 전술 중에 하나가 이 아나콘다 전략이 지금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심해지면 전쟁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요 며칠 사이에도 계속 중국군의 함정이라든가 항공기들이 대만 주위에서 계속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나콘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 실선을 뱀으로 비유한 거군요. 그렇죠. 저기에 이제 중국 해군의 함정, 해경 함정들,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것들이 수시로 지금도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해협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쪽에 보면 이제 미야코 해협이라고 있고 필리핀 쪽으로 이제 바시 해협이라고 있는데 이 두 곳을 사실 이제 중국군이 막아버리면 대만은 사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중국의 대만 포위 전략에 적용이 돼서 소위 중국의 대만 포위 아나콘다 전략으로 승화하게 되면 이게 어떤 전략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렇게 고립을 시켜서 예. 백기투항을 만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만 내부에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대만 정치 체계도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친중적인 부분도 있고 대만 독립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지금 지금 영상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들 예. 뭐 얼마 전에 전력화에 들어간 후젠함이나 지금 자막에 나오는 스차남 같이 이런 소형의 경항모든가 아니면 대형 항모들을 이용해서 대만 주위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대만 내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이 나뉠 수가 있겠죠. 그럼 내부적으로 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새로 건조한 이 신형 대형 상륙함, 네. 이 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또 대량 탑재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진수식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 지금 안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 있어서 사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를 군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런 드론들도 전선으로 보내면 사실 대만을 고립시키는 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고립을 소위 아나콘다처럼 하겠다라는 구상, 이 중국의 전략이 있으면은 미국도 무슨 전략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지옥도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헬스케이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도 전략의 핵심은 네. 중국의 대만 해협에 대한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이 무인의 이제 다양한 그 무인 전력들을 배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무인 수상정 그리고 무인 잠수정 이외에도 드론 등과 같은 이러한 무인 전력들로 대만 해협 일대를 덮는다.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이제 지옥도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지옥도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 물량 공세인데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군요. 무인기를 띄워서. 예, 이러한 지옥도 전략의 이러한 무인 전력을 얼마만큼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DJI나 중국이 이제 이러한 무인 전력들을 대표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마켓 시어의 한 75%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미국이 내세우고자 하는 이런 지옥도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 것이냐 이런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기반으로 한번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 저렇게 어마무시한 무인 전력들이 이제 대만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0대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미국도 예. 중국의 군사력 부상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2023년 8월 이미 리플리케이터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은 대중국 봉쇄 전략이자 제4차 상세 전략인데 이 핵심은 이제 영어 단어의 이제 리플리케이트가 복제하다 또는 복사하다는 뜻인데 이러한 대량의 소모성 무인 전력들을 전선에 배치함으로써 이제 중국의 군사력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네비시 고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유령 함대가 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만 해협 일대를 봉쇄하는 그런 무인 수상정이나 잠수정, 드론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대만 침공에 대응하는 이제 시나리오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뒤에 아까 오프닝에서 봤던 뒤집어진 한반도 지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미국이 공개한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CSIS의 거기 시나리오를 보면 거기에 이제 괌에 대해서 미사일을 때리고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때리는 게 있지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때리는 게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주한미군을 그대로 둘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때릴 때 주한미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또는 미국이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주의력이 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언으로 하여금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침략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북한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무력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 저런 유사시에 한국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주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상시 문제잖아요. 평상시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동맹 자체가 우리 외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중국도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아시안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다자 협력을 이렇게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국익이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중국의 또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